여러분, 혹시 본인 제사상에 올릴 국을 직접 끓여본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전까지 내 손으로 정성껏 물을 썰고 고기를 볶아 끓여낸 소고기 뭇국이 잠시 후 검은 리본이 달린 내 사진 앞에 놓이는 걸 지켜보는 기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지금 제 앞에는 향이 타오르고 있고 하얀 국화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50살이 넘은 지금의 내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한 아기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 속 아기가 50년 전에 죽었다며 슬픈 표정으로 절을 하지만 그 상을 차린 저는 바로 여기 그들 뒤에 살아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집의 파출부이자 오늘 이 제사의 주인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기괴하고도 서글픈 이야기는 한 달 전 제가 이 평창동 꼭대기 저택에 가사도우미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백만장자 한 회장님 댁. 집은 참 크고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벽에 부딪혀 돌아올 만큼 적막하고 먼지 하나 없이 서늘하게 정돈된 곳이었죠. 그 집에서 저는 그저 아주머니 혹은 그저 저기요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제 진짜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저 또한 제 이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순애입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갈 곳도 마땅치 않아 식당 일이며 시장 일이며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았지만 이 집만큼 숨이 막히는 곳은 없었죠. 소개로 들어온 이 집은 겉으론 화려한 궁전 같았지만 공기는 늘 영하권이었습니다. 사모님 한미경 여사. 그분은 항상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옷을 입고 집안에서도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셨죠. 사람을 볼 때는 항상 턱을 치켜들고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여긴 규칙이 아주 많아요, 아주머니. 물건 하나라도 제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집에서 일하면서 들은 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특히 가족 얘기는 금물입니다. 이 집에선 딸이라든가 아이 같은 단어는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넓은 집에 아이 웃음소리는커녕 그 흔한 사진첩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닦는 거실 장식장에는 값비싼 수입 도자기들만 가득할 뿐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거실의 창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나는 시장통 좁은 단칸방에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떨며 살았는데 이 집 사람들은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대체 어떤 온기를 느끼며 살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집엔 소리가 없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한 식탁에 앉아도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낼 뿐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입을 여는 순간 그 죄가 쏟아져 나올까봐 겁내는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평소 결벽증이 심해 사람 손 닿는 것도 싫어하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아주머니, 그 손등에 있는 반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제 왼쪽 손등에는 대추씨만한 붉은 반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네, 사모님. 저희 할머니 말씀으론 태어날 때부터 달고 나왔다더라고요. 못난 훈장 같아서 평소엔 잘 가리고 다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의 얼굴이 순간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떨다가 본인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셨습니다. 거기엔 제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어 웃어넘기려 했지만 사모님의 눈빛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모님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고 제가 부엌에서 혼잣말로 흥얼거리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셨죠. 하루는 제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배운 가락도 모르는 자장가를 낮게 을조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 아주머니가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 집안 여자들만 아이에게 불러주던 노래인데, 안동 종가댁 어른들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곡조인데, 사모님은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도 잊은 채 저에게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이건 저를 키워주신 안동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데. 사모님, 왜 그러세요? 사모님은 대답 대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제 눈, 제 코, 제 입술을 하나하나 훑어내리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 뺨을 만지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맞구나. 그날 밤 사모님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달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번 주 금요일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우리 딸 기일이거든요. 사모님의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국자가 툭 하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기일이라니요. 이 집에 딸이 있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딸이 죽었다니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준비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제사라기엔 너무도 과했거든요. 장을 보러 가기 전 건네받은 리스트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 등급의 한우 특상, 바다 건너온 살이 꽉 찬 전복, 영광에서 올라온 최고급 굴비, 그리고 과일은 백화점에서도 가장 비싼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죠. 보통 제사는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소박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상차림은 마치 당장이라도 살아있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는 잔치상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유독 저만 불러 세워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아주머니, 사과는 오른쪽으로 더 옮겨요. 수평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국은 소고기 묵국으로 끓이세요. 무는 아주 얇고 투명하게 썰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퍽퍽한 걸 싫어했거든요. 이번 제사는요,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야 해요. 다른 일꾼들 손 타면 부정 타니까 당신 혼자서 하세요. 사모님은 그 말을 덧붙이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눈이라기보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서늘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국을 끓이는 모습에서 누군가를 겹쳐보고 있는 것 같았죠. 물을 써는 제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곧바로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명령했죠. 국간장은 조금만 넣으세요. 색이 탁해지면 안 되니까요. 제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사방을 정리하라는 사모님의 지시를 받고 별채에 있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미리 표시해둔 영정사진용 액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단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작고 예쁜 아기가 돌잡이 상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왼쪽 입술 밑에 아주 작은 점이 있더군요. 제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던 바로 그 위치의 점 말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 뒤편으로 희미하게 찍힌 젊은 날의 사모님 모습은 지금의 저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며 콧날이며 거울 속에 저를 젊게 만들어 놓으면 딱 저 모습이겠구나 싶을 정도였죠.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 왜 나와 이토록 닮았을까?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라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홀린 듯 회장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책상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옆에는 아주 오래된 병원 기록지와 함께 편지 한 통도 들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안동의 한 위탁가정으로 거액의 돈과 함께 아이를 보낸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서류 끝에 적힌 아이의 생년월일과 특징, 왼손등의 붉은 반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족보에서는 50년 전에 죽은 한순애였고 이 세상에서는 성만 바뀐 채 떠돌던 정순애였던 겁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기록해온 가문의 비망록이 보였습니다. 거기엔 제 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차마 믿기 힘든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한순애, 출생 당일 사망 처리 보고 완료. 안동 정씨 집안 위탁 및 정순애로 재등록 확인.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름도 없이 부모도 없이 떠돌던 그 모진 세월이 사실은 이 종이 한 장에 적힌 몇 글자 때문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며 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비망록을 보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노인의 얼굴엔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아주머니, 자네가 왜 그걸? 회장님, 이게 다 뭡니까? 이 죽은 한순애. 저 맞죠? 왜 제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가 된 겁니까? 왜 제 인생을 돈 몇 푼에 다른 집으로 던져버린 거냐고요? 말해보세요. 제가 당신들 딸이 맞습니까?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 책상을 짚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가풍이 있었고 기업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 혼전 자식은 용납될 수 없는 흠집이었어. 자네 어머니와 나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네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네. 그리고 자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호적에서 지우고 먼 곳으로 보냈던 거야.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했네.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요? 당신들의 그 잘난 체면 때문에 제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죽은 것이 되었는데 그게 사는 길입니까? 저는 이름도 없이 부모도 없이 모진 세월을 버텼는데 저는요 평생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왜 버려졌는지 내 부모는 나를 얼마나 미워했길래 이름조차 남겨주지 않았는지 원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유가 가문의 흠집 때문이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으며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사는 길?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하루도 편히 잠든 적 없어. 아주머니, 아니 내 딸아. 너를 이 집 도우미로 들인 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사람을 풀어 널 찾았어. 50년 만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누굴 닮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널 내 옆에 두고 내가 만든 밥은 못 줘도 네가 만든 밥이라도 먹고 싶었어. 그게 이 애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죄였단다. 사모님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죄라고요? 당신은 사죄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을 털어내려고 나를 다시 한번 이용한 거예요. 나를 부려먹으면서 내 손으로 내 제사상을 차리게 만들면서 당신은 속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했겠죠. 당신이 착각한 그 고귀한 모성애는 이 차가운 영정사진 앞에서만 존재하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50년 만에 만난 딸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작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싶었다는 건가요? 당신들은 끝까지 이기적인 괴물들일 뿐이에요.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회장가의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향을 피우고 존재하지도 않는 죽은 딸의 넋을 기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돌잔치 때 찍혔던 그 영정사진을 들고 친척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이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저 미친 아주머니가 왜 저러느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영정사진을 제 얼굴 옆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보세요. 이 사진 속 아기의 눈매와 입술 밑의 점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 얼굴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50년 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한순애가 지금 당신들 눈앞에서 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문의 명예가 사실은 산 자식을 죽은 자식으로 만든 추악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제사상 위에 올라온 소고기 뭇국,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살아있는 제가 저의 제사상에 올릴 국을 끓였다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고 사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회장가의 체면이라는 성벽이 제가 내뱉은 진실의 외침 앞에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척들의 경악 어린 눈빛과 수군거림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그 소란 속에서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사가 난장판이 된 후 회장님은 변호사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조용히 호적을 정리해주고 재산을 나눠줄 테니 제발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저는 다시 그들의 죽은 딸이 되어 돈의 입을 막는 비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50년을 죽은 듯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돈에 묶여 죽은 사람 노릇을 할 순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대문 앞에 서 있던 운전기사 김 씨가 저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 사모님이 뺏어갔던 제 이름의 초성이 수놓아진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아가씨. 사모님이 매일 밤 이 손수건을 붙잡고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부디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기사님에게 아무 말 없이 목례를 하고 육중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한 햇살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평창동 산동네를 내려오는 길,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슴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길가에 멈춰서서 아주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의 이름으로 혹은 이름도 없이 불렸던 지난날을 향해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정순애. 그래, 순애야. 참 오래도 걸렸다. 고생 많았다, 순애야. 저는 곧장 시장통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저 배고픈 한 사람으로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뜨니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 집에서 끓였던 기름진 소고기 묵국보다 이 시장통의 투박한 국밥이 훨씬 더 달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죽은 딸도 아니고 어느 회장님 댁의 그림자 같은 가사도우미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는 살아있는 정순애입니다. 굽이굽이 험했던 제 인생의 길 위로 유난히 눈부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발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족보 속의 유령이 아니라 진짜 내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햇살이 참으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문의 체면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기구한 삶과 마침내 스스로의 이름을 찾아가는 당당한 발걸음이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나를 잃어버린 채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의 순애처럼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